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주실 얘기가 재정 안정주의, 또 모피아, 그리고 기본 대출인데 우선 낯선 용어들이라서 재정 안전주의가 뭐고 모피아는 또 뭘 뜻하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재정 안정주의라는 것은요, 재정을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해 재정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그랬었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재정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1.8%를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11.8%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2조 달러가 넘는 규모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3.5% 했어요. 뭐 옆에 나라는 일본만 하더라도 한 11.3% 정도 했었고요. 네. 재정 투입을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객관적으로 왜 이렇게 재정 투입이 적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 재정 투입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는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와 관련해서 자 이제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냐 했을 때 흔히 이제 미래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가 도래할 위기를 대비해 가지고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되게 얘기를 해요. 네. 기재부는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똑같은 사실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이제 유별나게 이제 이렇게 재정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배경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피아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해오고 그랬잖아요. 네. 모피아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이제 기재부지만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보게 되면 재무부였었습니다. 재무부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Ministry of Finance에 이제 영어 표기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MOF가 되는 거죠. 줄여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네. Ministry 할 때 M하고, OF 할 때 O하고, 그다음에 Finance 할 때 F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자만 따게 되면 모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마피아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합성어로 만들어서 이제 모피아를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마피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이 이제 센 어떤 폭력 집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예. 관피아란 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권한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부서의 대표로서 이제 그러니까 모피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럼 재정을 적게 쓰느냐? 모피아들의 이제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정부 기재부가 이제 그러니까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요. 사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는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한국은행에 대해서도요. 한국은행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담당 부서가요. 기재부의 거시정책과입니다. 네. 한 과예요. 네. 기재부에 그러니까는 과 2에 국이 있고 국 2에 실도 있고 그러는데 거시정책과에 그러니까는 이 관리를 받게 돼 있어요. 국도 아니고 과라고요. 그 밑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재부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화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재부가 왜 이렇게 가냐면은 우리가 한 사회가 전체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그러니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일정 이제 그러니까는 돈이 이제 그러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정을 이제 그러니까는 동원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이제 보게 되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이상을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쓰려면은요. 네. 그러면 그 국채를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민간 자금들이 정부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유입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중에는 그만큼 돈이 그러니까는 줄어들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리고 정부에 들어온 돈은 되게 특히 민주정부에서는 되게 그 돈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돈놀이 하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잖아요. 은행을 비롯해가지고요. 네. 은행도 돈놀이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은행도 돈놀이 하는 곳이죠. 이자를 받아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은행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대개 보게 되면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네.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경제적인 취약계층한테 고금리를 부과해서 대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상대적으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가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되면은 시중 은행들이 그만큼 이제 돈놀이할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은행들이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 개 기관에 그러니까는 필수적인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은행이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려면 인가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네.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돼 있지만은 기재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금융위원회로 가가지고 되게 이제 거길 거쳐서 이제 금융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네. 기재부 출신들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돈놀이를 하려면은 한국은행의 돈을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금리가 제일 낮은 금리니까요.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곳이 시중은행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돈놀이를 하다가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무한정까지 유동성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한국은행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잘 영업을 못 해가지고 불안감을 줄 때 소비자들은 돈을 다 인출을 할 텐데 그 인출을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예금보험공사가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예금 보장제도로까지 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근데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금융통화위원이 7명이 있는데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이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첫 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이 기재부 차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금보험공사도 2명이나 그러니까는 이게 기재부의 몫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물론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렇게 된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고금리를 대출을 안 받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예. 은행들은 이익을 적게 보니까 근데 이 은행을 대변해 주는 게 기획재정부 관료들이니까 예. 결국에는 정부가 재정을 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요.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특히 이제 금융위원회 그 기재부에서는 사실 산하 이제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네.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는 은행의 인가도 금융의 은행들을 비롯해서 금융회사에서 감독과 규제를 다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이 기본적으로 은행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이걸 감독하는 게 바로 이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금융위원회를 그러니까 사실상 기재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중은행들의 연합 그 이익들을 대변하는 데가 은행연합회입니다. 네. 은행연합회 회장이요, 지금요. 네. 지금 은행연합회 회장이 어느 분이시냐면은 김광수 씨라고요. 네. 김광수 씨가 뭐 하던 분이냐면은 이 소위 기재부 출신이에요. 생시를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 국장을 거쳐가지고 네. 어디로 갔냐면은 농협인재니까는 은행 회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인재니까는 전국 은행연합회 지금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가 은행연합회인데 은행연합회에서는 왜 그러면 기재부 출신 관료를 영입했겠냐 이거예요. 영입한 건 뭐냐면 로비를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재부나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감독도 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출신이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리고 거기에 은행들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가 기재부고 그런데 기재부가 그러니까는 기재부 출신이 거기로 가게 되면은 자기 후배들이 기재부에 그러니까는 공무원들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LH 사태도 봤듯이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LH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단, 은행연합회 모두 다 기재부 출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까 싶거든요. 이거를 관리하거나 뭐 감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소위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다. 네. 이런 식의 얘기뿐이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금융권의 대표적인 게 저축은행이잖아요. 네. 상호저축은행도 거기 중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이 박재식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도 기재부 출신이에요. 행시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이제 금융위원회로 간 건데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증권금융회사 이제 사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카드업이나 할부업을 하는 데가 이제 여신전문협회라고 있습니다. 여신전문협회 그러니까 회장도 김주현 씨가 바로 이게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 쭉 하다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을 하다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쳐서 지금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정책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 거기 이제 그 관리 감독하는 그 책임 부서의 사람들이 거기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금융회사에 가서 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니 이게 매년 반복된 거잖아요. 뭐 이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은 반복되는데 이거를 진출을 좀 막을 만한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최근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네. 그 전직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충돌이 관계가 있는 회사에는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 그러니까는 그 자리를 옮겨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금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사실상 그러니까는 기재부라든가 금융위원회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 권한의 그 산하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로비하고 싶은 유혹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로 갈 수 있는 통로를 그러니까 전혀 차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기본 대출을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걸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네. 기본 대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로 연 3%로 그러니까 거의 1등 신용등급 1등급이한테 적용하는 한 3%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국민들이 이용하게 해줄 수 있을 때요. 네. 그걸로 가장 타격을 받을 금융회사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딘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등급 1등급 이하들은 은행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먼저 1,000만 원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신용등급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율이 더 낮으니까 거기서 이용을 하겠죠. 네. 네, 1,000만 원까지 이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은행에 그러니까는 고객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대출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냐면은 이런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유사시에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게 하게 되면 타격을 볼 수 있는 직접적인 타격을 보는 데가 카드 업체입니다. 네. 카드 회사에서 우리가 되게 현금 서비스를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고금리로 그렇게 하죠.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 되게 한 10%에서 한 20% 이렇게 고금리로 이제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높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카드 업체가 그만큼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게 아니겠어요. 대부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이 기본 대출에 대한 반론도 결국에는 이 모피아 때문에 기본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금융회사들의 이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돈을 그만큼 버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 기본 대출이나 또 저희가 국가 재난지원금도 전체로 해야 됐을 때 국채가 늘어난다. 그래서 안 된다. 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하수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러면 이 관련된 기관들의 이익이 되지 못하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화수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모든 국가에 다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가장 낮은 국가인데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매주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다. 충분히 더 늘려도 된다. 가계 부채보다 국가 부채가 적게 늘어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럴까?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리네요. 결국에는 모피아 때문에 결국엔 국가 부채를 늘리지 못하는 거고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은행법을 보게 되면요. 네.
은행법에 보게 되면은 은행법 1장 1조가 뭐냐면은 1조라는 것은 모든 기관들의 존재 이유가 이제 목적으로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요. 은행은 뭐냐면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자금 중개 기능이 뭐냐면은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잘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배분하라 이거예요. 아, 잘 빌려줘라. 네. 그렇죠. 그래야지만요 국민 경제가 발전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경제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금들이 그러니까 지원이 돼야지만요. 네. 근데 여기 어디에도요. 은행은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1조예요. 네. 즉 뭐냐면 은행은 우리가 주로 뭐냐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은 공공성을 우리가 그 추구한다고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과서에 돼 있습니다. 이 공공성이 바로 뭐냐면 자금 중개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금 중개 기능이 경제 활동하는 데 속에서 그러니까 곳곳에 다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이 그러니까 유통되도록 하도록 하는 게 은행의 존재 이유입니다. 은행이 돈을 벌게 하는 게 은행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은행은 돈을 잘 돌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돈을 넣어라 이런 거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그 일부 수익도 이제 그러니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네. 중앙은행은 가장 저금리잖아요. 가장 낮은 금리잖아요. 중앙은행 금리가요. 네.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뭐냐면 위기 상황 속에서는 무제한 유동성도 공급을 해주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파산이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예금자 보장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그 예금 보험공사에서 은행들 파산하게 되면은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다 살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죠. 저축은행 사태 때 보게 되면은 그 예금 보험공사에서 그걸 이제 지치사건을 다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특혜를 받는 사업이에요, 은행이요. 땅 짓고 헤엄치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쉬운 사업이고 돈 벌기 쉬운 사업이고요. 그런 많은 그러니까 특권을 준 이유가 소위 말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은행을 이용 못하는 국민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적게는 911만 명에서 많게는 그러니까 1,4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못해요. 네. 이 신용대출을 이용을 못해요. 네. 그러면 은행이 자기 존재 이유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금융위원회예요. 그런데 같은 패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출신이 가 있잖아요. 네. 은행연합회 회장으로요. 네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른 데서도 봤는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는 모든 국민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은행의 이익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를 뭘 믿고 사람들이 받겠습니까요?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해 준 거잖아요.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 살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그러니까는 1시간 일해가지고 10,000원을 벌었으면은 내가 이제 그 노동을 한 것만큼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량을 살 수 있는 것이 보장을 해준다는 그 10,000원 지폐로 보장이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약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화폐는 신용입니다. 신용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국가가 전체가 쓰는 법정화폐, 국가화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정부가 보증해 준 건데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전체가 보증한 신용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국민 모두가 그러니까 그 화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자기도 보증하는데 거의 참여를 했으니까요.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런데 9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못한다?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거죠. 국민 모두가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910만 명에서 많게는 1,400만 명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은행이나 금융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대출이 갖는 의미가 최소한 그러니까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최소한 만큼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그 다음부터는 영업을 하라 이거예요. 은행들이 돈벌이로 하라 이거예요. 네. 1,000만 원 넘게 대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네.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는 이익 안 보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그 이상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익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니까는 최소한 은행들이 이렇게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정화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요, 이런 중앙은행 화폐가, 그러니까 국가 화폐가 없을 때는 은행들이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량만큼만 대출을 했었습니다. 돈놀이를 했었어요. 네네. 가지고 있는 왜냐면 것만. 그렇게 네. 안 하면은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는 금으로 뒷받침해줬던 거예요. 신용을요. 네네. 근데 금은 기본적으로 양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놀이를 충분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폐화폐라는 국가화폐가 등장하면서 돈놀이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의 보유 제한량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혜택을 받았으면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보증해줘가지고 만들어진 신용이기 때문에 화폐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그 권리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너무 많은 걸 담당하고 있어서 권한이 예.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긴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게 되면 모든 경제 정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LH 사태 때도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사과한 이유도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하면 우리가 그 담당 부서로 알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한 이유도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도 넓으면서 다 경제 정책이고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홍남기 부총리도 꼭 배석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런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거기서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갖는데 예산 편성권을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갖고 있어요. 아,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의회 의원들은 선출 권력이잖아요. 국민이 뽑은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금, 도시주택 기금도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편성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 그러니까 허그라고 이제 우리가 주택보증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못 지어요. 왜 안 짓느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요, 건설회사가 타격을 봅니다. 건설회사가 이익을 적게 벌게 되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요. 네. 예, 주택을 살려면 금융 빼고는 이게 거래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금융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모든 건 다 기재부로 금융으로 통한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다 기재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 권한을 좀 너무 많아서 한 번도 기재부의 이렇게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피아 얘기도 나오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기재부로 통한다면 권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LH 사태 같은 경우도 권한이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네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그냥 그러니까 도시 개발도 하고 주택도 짓고 뭐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것도 가져하고 다 갖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권한이 집중되면은 힘이 집중되면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부패하게 돼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뭐예요?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제시키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기재부가 왜 이렇게 이제 돼 있냐면은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경제개발 계획을요. 네. 근데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대통령 바꾸는 거는 직접 선출로 이제 바꿨는데 이 나머지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댔던 거죠. 정치인들이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는 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쨌든 바뀌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완전히 고치기는 쉽지 않았던 거군요. 거기다가 뭐냐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통제를 합니다. 예산을 편성권을 그러니까 기재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구 예산을 받으려면요, 기재부 공무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회의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또 쥐고 있는 게 기재부니까 기재부를 함부로 뭐 기재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걸 국회의원이라도 하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뭐냐면 네.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요, 기재부의 그 권한을 그러니까는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상정은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꼭 개입을 합니다. 자기 반대 의견을 내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봅니다. 왜?
예산 배정이 그러니까 예산 배정에서 저거 될까 봐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사실 전지전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말씀을 들을수록 더 그런데 그러면 화폐, 이 금융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권한을 그러니까 이제 분산시켜야 되는 건데요. 기재부의 권한을요. 네. 그렇죠. 예산권을 기재부는 예산권을 가지고 정부 모든 부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 부서들도 결국 뭐냐면 자기 부서의 업무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예산을 배정해 주는 곳이 기재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러니까 다른 정부 부서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권을 그러니까 사실상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는 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출 권력도 기재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이 예산권을 어떻게 기재부에서 뺐죠? 예산권을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예산 기획처를 예산 부분을 기재부에서 떼내가지고요. 네. 떼내가지고 예산 기획처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청와대 대통령 산하로 이렇게 바로 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그러니까는 그때보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재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네. 국가재정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짤 것인가를 방향을 정하고 기재부 말 그대로 일반 기업체에 있는 경리부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도 지금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권을 분리하는 게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요. 네. 정부 조직법을 바꿀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요.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소위 말해서 어떤 작업이 가냐면은 이제 소위 그 새 이제 당선된 새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네.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정부에서는 이걸 반드시 그러니까는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다음 정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든 이렇게 해서 좀 바꿔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모피아가 이게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피아는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금융은 일반 국민들 특히 뭐 정치인들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분야예요. 경제도 잘 힘들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옵티머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기 사건인데 네. 거기에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경제부총리까지 했었고 금융감독원 김대중 정부 때 원장했었던 이현재 씨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거기 내부 문서에 그 이름이 거기 이제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요. 네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 모피아의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금융권 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너서클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소위 이현재 사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는 이 금융 산하 이제 기관장 같은 경우들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앉아 있고요. 네. 이너서클 그러니까 회전문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돌고 하니까 결국에는 막지 못하고 처벌도 뭐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모피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마음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